안녕하십니까. 저는 투자전략팀에서 시황을 담당하고 있는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자료는 제목은 The King is Back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자료입니다. 결론적인 내용들은 이제 IT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들을 이제 보아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2018년, 그러니까 2017년 말에 2018년을 전망을 하면서 IT에 대해서 좀 신중한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제언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는 IT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는 IT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IT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도 The King is Back이라는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의 사이클 관점에서 본 반도체 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같이 다루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 그 경기 사이클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경기는 이렇게 상당히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를 분해해 보게 되면은 장기적인 사이클, 그리고 중기적인 사이클, 그리고 불규칙한 단기적인 사이클,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좀 나눠서 봤습니다. 우선 장기 사이클을 한번 보시죠. 장기 사이클은 산업혁명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한 50년, 60년 이상 되는 긴 사이클입니다. 그것들이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것들이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글로벌 저성장에 대한 우려 역시도 이 생산성의 저하에서 찾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바로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 AI라든지 이런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극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앞둔 장기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기 사이클이 바닥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변화의 시점에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사이클입니다. 중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이클입니다. 캐펙스 사이클.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IT 버블 때 망가졌다가 2000년대 초반에 브릭스 붐을 타면서 회복이 됐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망가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이제 재정 지출이라든가 2009년도에 진행이 되면서 조금 회복이 됐었지만 추세적으로는 다운 사이클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2014년 유가 급락까지 진행이 되면서 또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 중기 사이클이 전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중기 캐펙 사이클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2016년 이후에 기업들의 투자 위기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2018년 하반기 들어가지고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좀 훼손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기존에 비해서 높은 레벨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제대로 된 캐펙스 사이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캐펙스 사이클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치들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사이클인데요. 단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재고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단기 사이클 흔히 얘기하면 이 경기선행지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선행지수가 바로 이 소순환 사이클입니다. 단기 사이클. 근데 이거는 바로 재고순환, 미국하고 중국의 재고순환 지표, 그 추가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재고순환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경기선행지수랑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순환 사이클 상에서 봤을 때도 의미 있는 바닥,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역성장하면서 침체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재고 사이클은 이미 의미 있는 바닥 영역에 와 있다. 이건 역시도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시점에 도래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선행지수에, 경기 선행지수에 또 다른 선행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간재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랑 똑같은 사이클을 보이면서도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전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속도차를 이용해서 보게 되면은 경기 선행지수의 선행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이미 작년 3분기에 저점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이 저점이 먼저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 하에서 경기의 소순환 사이클마저도 이제는 저점을 통과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엿보이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결국 경기 사이클이라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장기 사이클, 중기 사이클, 단기 사이클 이것들이 모두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두워 보이지만은 여기서 더 하강보다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쪽을 이제는 바라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사이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럼 IT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장기 사이클 얘기할 때 생산성이 바닥권까지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생산성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가 생산해야 하는데 한계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학 체감 상황에 기업들이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구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선도 기업들이죠. 과거에는 업종별로 이렇게 경쟁하는 구도였다면은 업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점유율을 최대화로 가져가면서 수학 체감이 아닌 수학 체증의 형태로 기업의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산업의 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경제 상황 하에서 수학 체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라는 부분이 상당히 필수적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위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에도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유명한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상승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계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변곡점이 생기고 2014년 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XaaS 그러니까 Everything as a Service라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2013년 4월에 Azure라는 그 서비스로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이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CEO인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가 사업 비중을 바꿔가기 시작을 했죠. 이때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랑 윈도우를 파는 회사였습니다. 그랬다가 이 CEO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는 클라우드라든지 기업용 서버 이런 쪽들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여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XaaS라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런 산업 한계 효용, 한계 비용이라든가 서비스를 이제 창출해냄으로 인해서 지금 한계 비용 자체가 체증하는 상황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상당히 재고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고정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유연한 어떤 활동들을 추구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처럼 생산 설비나 시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것들을 자기가 자산으로 소유하기보다는 서비스화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를 이용한 XaaS라는 개념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XaaS라는 요것들이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는 기술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데이터 트래픽 자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시스코의 연구 결과인데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지금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거의 4배 속도로 2021년에는 거의 4배 정도가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속도를 보시게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느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은 결국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론을 강구를 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더 만들어야 된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반도체를 품을 수 있는 산업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 쪽에서도 방향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들도 전통적인 상품 소비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 GDP에서도 보게 되면은 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가 최근 들어 다시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는 형태로 효용을 창출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공유라는 서버, 플랫폼들을 통한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효용만을 얻어내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많이 써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이런 트렌드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관계에서
이런 공유의 관계로 바뀔 때 이 안에서 발생하는 거는 전부 다 데이터 트래픽. 그러니까 기업 쪽도 그렇고 소비 쪽도 그렇고 트래픽들이 양살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변화들이 임박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가 이 우버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제대로 도입이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버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공모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회복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 중에 3등입니다. 지금 2등을 위협하고 2등인 폭스바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체가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해서 시총이 3등까지 올라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사실 지금은 공유, 자동차를 쉐어링하고 뭐 렌트하는 개념이 약간 섞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자율주행차 이런 쪽들을 발전을 해가면서 트랜스포테이션 애저 서비스, 흔히 TaaS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지금 전개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 삼아 보시게 되면 이제 디지털 시대의 3대 법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무어의 법칙이 있었고 길더의 법칙이 있었고 메칼프의 법칙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개념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이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메칼프의 법칙은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 제곱에 비례한다. 요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연결선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양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기업들은 이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에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이 양산이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통신망에 대한 발달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G 충분히 빠르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그렇게 빨리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하기 시작한 5G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양 자체가 폭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4G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7.2 엑사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고 하면은 5G 시대에서는 7배입니다. 50 엑사바이트까지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릭슨 같은 경우가 지역별로 이제 5G 시대에 도래하면서 데이터 한번 추정치를 제시를 했는데 지역별로 틀리긴 하지만은 4배에서 9배까지 한 5년 사이에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 데이터 트래픽의 양상과 여기에 수요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트래픽하고 반도체. 시스코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데이터 트래픽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단순 선형 아니라 선형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저희가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5G를 상용화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정통부에서 지난달부터 이제 5G 가입자들의 데이터 트래픽 통계치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4G에서 1인당 8.6기가 쓰는데 5G에서는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23기가씩 쓰고 있습니다. 거의 3배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상당히 가파르게 늘어날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는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까지 이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T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게 좀 소프트한 데이터긴 한데 데이터 폭증에 대해 가지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차트는 IPv6 접속 비율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IPv4 주소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요런 주소 체계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는 통신에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IP 주소를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주소를 43억 개밖에 못 만드는 주소 체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미래 세계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의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IPv6 쪽으로 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비율이 지금 침투율이 한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제 익숙해진 개념이 돼버렸는데 최근 들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데이터 트래픽 부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엣지 컴퓨팅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클라우드 자체가 효율성이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데이터 폭증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긴 그림이고 좀 큰 그림,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 뭐 살펴봤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섹터별로 나눠봤을 때 캐펙스의 YOY 증감률입니다. 과거 12개월 대비 미래 12개월 캐펙스인데 경기 소비재랑 통신, 결국에는 이쪽에서의 캐펙스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발주는 결국 우리 IT 쪽에서의 수요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작년까지 계속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쪽에 2017년까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줬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증가는 한다. 이런 생각까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사이클과 관련해서는 재고 사이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눈여겨보고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재고 순환지표 자체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재고가 역사적인 고점 영역에 있고요. 이 재고라는 건 결국에는 경기 선행지수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엔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 영역이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역시도 지금 의미 있는 고점 부근에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 만들면서 반도체를 확보를 해놨었는데 그 유통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부분들인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한 5, 6주 정도, 평균 5, 6주 정도 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5주를 살짝 깨고 내려온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감안하게 되면 부담들도 조금씩 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된 최근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반도체 소비 수요가 한 60% 정도로 중국이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도체 블랙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뚝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하는 비중도 높고 무역 분쟁 얘기 나오면서 이게 떨어지니까 이제 무역 분쟁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아예 안 된다라는 우려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나 중국의 반도체 수입 증감률 같은 게 경기 사이클이랑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도 저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이나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바닥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역사적 바닥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01년, 2008년 이때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었는데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는 글로벌 경기 리세션, 글로벌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의미 있는 바닥 국면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결국에는 리세션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리컬 움직임에 의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이 경쟁자로 떠오른다, 반도체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은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부분에서의 매출총 이익률인데요. 중국 기업들, 그나마 지금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SMIC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10에서 30% 정도 수준의 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 글로벌 업체들 보게 되면은 40에서 60%대의 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메모리 업황 사이클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익률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는 수율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노트론, 푸젠지나 그리고 YMTC 분야는 다릅니다만은 중국에서 양산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 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다. 라는 점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플레이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무역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화웨이가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화웨이 부품별로 공급사 보게 되면은 AP 쪽에서 이제 퀄컴이나 이런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메모리 쪽에서 이제 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뭐 RF 쪽에서도 브로드캠, 스카이웍스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상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양자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얘네들의 수요를 아예 없앨 것이냐, 중국도 생산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대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이 수입하는
전자부품 쪽에서 미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한국이 늘어나는, 결국에 한국이 대체제로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구글 쪽, OS 쪽도 어느 정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화웨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 이 매출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사실상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재를 받더라도. 다만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인데, 지금 해외 쪽에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게 되면은 지금 시점에서 화웨이폰을 사지 않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 대만 유안타에서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봤는데, 원래는 화웨이가 올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무역 분쟁 여파로 인해서 추정 대수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수혜를 삼성전자가 가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올해 스마트폰 전체 시장이 조금 위축되지만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제 5G 조기 상용화를 발표를 했는데, 앞서서 5G 얘기는 몇 번 이제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됩니다. 2020년부터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차이 안 나게 미국에서도 일단 시작은 했지만, 버라이즌만 했고 나머지 통신사는 2019년 말 2020년 초에 할 겁니다. 중국 지금 영업 허가증 얼마 전에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40개 도시 상용하고, 일본도 2020년 정식 상용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상용화 시작, 그리고 유럽 쪽은 좀 느리긴 합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과 같이 이제 협의하면서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할 거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5G 시장이 개화가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서 확인될 수 있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시장 상황 하에서 결국에는 파이가 커지는, 5G라는 데이터 트래픽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셰어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글로벌 5G 장비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5등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봤더니 37%로 1등이고요. IHS라는 그 연구기관에서는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2위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G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특허, 삼성전자, LG전자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보게 되면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지금 경기 사이클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지만 장기 사이클, 중기 사이클, 그리고 단기 사이클 전부 다 저점 수준, 더 떨어지기보다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들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연관된 투자 회복 가능성들은 이런 사이클 지표들이 돌아서는 것들을 조금 더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트 간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IT 산업에 있어서 피해가 좀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는 양자 간의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원만한 결론이 도출이 돼서 화해에 대한 제재가 더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사이클 돌아서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하에서라면 IT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1년 넘게 한 1년 반 동안 IT에 대해서 신중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IT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보자라는 이런 결론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더 킹 이즈 백이라는 자료에 대한 VOD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